5월 FOMC 회의는 마무리가 됐고요. 예상대로 금리 인하는 좀 더 미뤄질 것 같고 연준은 시중 유동성 축소하는 속도를 조금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연준의 이런 시각보다 재무부의 국채 발행 이런 거 눈여겨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TV금융투자의 문홍철 투자전략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예. 자, 새벽에 끝난 FOMC를 바라보는 문홍철만의 독특한 시선 하나만 먼저 투척하고 가면요. 뭐 저라고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예, 다만 제가 약간 유동성에 좀 집중하는 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뭐 사실 뭐 시청자분들도 이미 새벽부터 뭐 생방송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아침부터 수도 없이 FOMC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중계해 주시는 데도 많잖아요. 동시통역 다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 사실 안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봐야 되는데 이게 낮에도 어떤 전화 왔다가 기자분이 FOMC 뭐 보실 때 느낌 어땠냐고. 저 안 봤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놈이 이제 일을 하나 마나 뭐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FOMC를 그렇게 뭐 자세하게 보진 않고 특히 요즘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더 정확한 통화 정책을 보기 위해서는 FOMC만 봐서는 안 되고 지금은 재무부를 좀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뭐 3%에서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노동절 휴일 전날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에 재무부에서 분기 조달 계획을 내놨거든요. 국채 발행 계획. 네. 네. 또 정확하게 하면 이제 국채 발행 계획이긴 한데 분기별로 이제 재무부가 우리 이번 분기는 뭐 이렇게 조달을 할게요. 이제 그 조달의 총액도 나오지만 그 조달을 어떤 만기로 할 것이냐. 네. 이제 이러한 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 이야기 나온 김에 그거 먼저 갈까요, 그럼? 네, 그러시죠. 네. 저는 사실 FOMC보다 그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재정 측면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 국채, 만기 되게 짧은 거, 네. 뭐 길어봐야 3개월, 뭐 짧으면 몇 주짜리 채권들이 정부채죠. 보통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미국 정부가 뭐 2년짜리, 5년짜리, 10년, 뭐 30년 이런 거 발행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굉장히 짧은 것도 많이 해요. 대략 미국 정부가 신규 발행하는 국채의 20% 이상이 이러한 단기 국채입니다. 네. 트레저리 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면 얘가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유동성의 증가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준은 계속 긴축했는데 양쪽 긴축 계속했는데 무슨 금리 인상도 하고 네. 그런데 왜 유동성이 공급됐어?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실제 미국 정부의 T빌 발행량까지 같이 보면은 전반적인 유동성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이 확대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거랑 좀 다릅니다. 네. 재정이 전체 총량이 있는데 네. 그 총 재정이 안 변해도 그냥 일정해도 그 안에 구성 10년짜리로 조달하냐 5년짜리로 조달하냐 네. 30년으로 조달하냐 그 중에 20% 이상이 T빌로 조달한다. 요 T빌의 양이 유동성으로 뿌려지는 겁니다. 네. 나머지 애들은 아니고 네. 요 T빌만 유동성으로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총 조달하고는 좀 달라요. 총 조달이 아니라 그 안에 구성해서 T빌의 양이 얼마냐 요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도 보실 때 얘가 매 분기 첫 번째 달 말에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4월 말, 7월 말, 뭐 이때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4월 29일에 발표가 돼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지난 화요일 아침에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해당 계획상 제가 먼저 요약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요약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용이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오늘 말씀드릴 거의 요약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돼. 요거 보시고 그냥 주무셔도 돼요. 네. 더 이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뭐 난 좀 듣고 좀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러면 이제 계속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것만 보고 그냥 가시면 돼요. 제가 제목에서 통화정책은 연준과 재무부를 같이 봐라. 파란색 글자로 써놨죠. 연준만 보면 안 돼요. 지금 다들 뭐 연준이 뭐 금리 올리네 양쪽 내리네. 살짝만 봐도 서로 전혀 갈 길이 다른데 전혀 다르죠. 일단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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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연준과 재무부를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다들 뭐 연준만 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연준을 제가 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재무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연준은 그 왼쪽에 보시면 네. 약간 노란색 배경으로 된 애들, 이게 연준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이거 다 아시죠? 아침부터 다 들으신 내용이에요? 아니 그 여쭤볼 거 많아요. 예. 일단 그중에서, 그거부터. 예, 6월 달부터 큐티를 왜 축소해요? 경기가 안 꺾이는데 예. 큐티를 확대하면 확대하지. 그게 바로 유동성 핵심입니다. 걷어내는 걸 왜 줄여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6월부터 QT를 왜 줄이냐? 이따 말씀드릴 건데, 아 그래요. 일단 음모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선. 자, 이거 제가 이거 지나가는 길이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꼭 네. 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대선이 11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11월 대선 전 3개월 S&P 500의 상승폭이 대선 결정을 합니다. 그게 지난 미국의 대선에서 늘 증명돼 왔습니까? 확률은 87%. 오, 87% 확률로 대선 전 3개월 동안 S&P 500이 많이 오르면 현재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 연임 되고 그때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해요. 네. 대선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같이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도 현재 여당이 계속 여당. 따라서 11월 직전 3개월, 그러니까 몇 월이야? 8, 9, 10월. 8, 9, 10월 주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따라서 뭐 어차피 트럼프는 뭐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정책상으로는. 네. 자기는 이제 주자일 뿐이니까. 근데 바이든은 할 수 있죠. 연준을 갈굴 수도 있고. 자기가 무슨 정책을 할 수도 있고. 특히 재무부는 지금 바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저는 중앙은행은 대통령의 말을 이거 주변에 좀 조심해 주십시오. 중앙은행은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그림에서 6월 달부터 QT를 축소해야 네. 그 다음부터 유동성이 QT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완화한다는 얘기죠. 줄이는 거니까 완화한다는 얘기예요. 완화를 해야 주가가 오를 수 있겠죠. 제가 가급적 팀장님 말씀 계속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조금씩 부연 설명하자면 어젠가 기사 보니까 파월이 네. 또 이런 시각을 완전히 부인하는 우리는 네. 독립돼 있다. 그 중앙은행장한테 그런 얘기하면요 버럭 혼냅니다. 버럭. 근데 오늘 네. 기자회견도 보시면 기자가 질문했거든요. 이거 대선이랑 뭐 관계 있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네. 파월이 정색 하더니 중앙은행 돈이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직접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네. 이건 음모론. 지금까지 자, 음모론 말씀드렸어요. 거기까지 이해됐고요. 네, 음모론. 근데 음모론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이 또 계셔. 싫어하시는 분이 계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들한테 좀 파월이 이런 정책을 할 이유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대선 이런 거 빼고 네.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경제에는요. 그 경제를 우리가 자동차 엔진이라고 할게요. 자동차 엔진이 막 돌아가요. 자, 그럼 이제 엔진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식혀야죠. 그리고 실린더와 피스톤이 잘 돌아가려면 윤활유가 잘 공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를 모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아주고 빼주고 넣어주고 빼주고 넣어주고 이제 하죠. 이 엔진 오일을 이제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 안 갈아. 막 시꺼멀 때까지.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가 이 경제를 이 엔진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경제를 엔진이라고. 그러면은 이 경제라는 엔진이 막 돌아가는데 좀 부드럽게 좀 삐걱거리지 않게 돌아가려면 엔진 오일이 필요하겠죠. 그 엔진 오일 역할을 하는 게 달러 유동성입니다. 네. 달러 유동성.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 그냥 이건 외우세요. 연준 대차대조표 개정에 지급준비금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달러 지급준비금. 네. 그런데 엔진이 크면 엔진 오일도 많이 들어가겠죠. 엔진이 작으면 적게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 기계는 다 알아. 요 정도 크기. 뭐 소나타에는 대략 엔진 오일이 뭐 한 컵 들어가. 트럭 엔진에는 한 뭐 10컵 들어가. 다 알아. 그런데 요 지급준비금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네. 달러 유동성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필요한데 더 정확하게 하면 경제도 경제지만 금융시장이 돌아가려면 요 엔진 오일 같은 지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얼마가 있어야 맞는지 잘 몰라.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한 지가 얼마 안 돼요. 5년도 안 돼요. 경제학에서 5년이면 극 최신 이론입니다. 극 최신 이론. 최후의 대부자인 연준이 종잣돈을 어느 정도 비율로 곳간에 채워놔야 하느냐에 대한 네. 연구.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이 지준이 경제에 있어야 네. 적정하냐. 몰랐는데 이거를 이제 뉴욕 연준에 있는 극소수의,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이거 처음 듣죠? 네. 네, 처음 들으실 건데 이제 오따쿠들이 있어. 이런 것만 하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런 오따쿠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 회원 은행들 뱅크, 커머셜 뱅크 총 에셋의 총 자산의 13%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네. 나왔습니다. 이 논문은 2022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2023년에 그 최소량을 지준이 잠깐 하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하회하자마자 SVB가 망했습니다. 오. 그 그림을 지금 잠깐 보여주시면 3페이지 그림인데요. 이 3페이지에 이 회색 선 있죠? 네. 두꺼운 회색 선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급준비금입니다. 지급준비금 보시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거의 지금 이거 뭐 거의 바닥났네요. 저 그래프대로라면. 그래프대로라면 바닥이 나려고 하죠. 네. 22년에 보시면 연준이 금리 올리고 양적 긴축하면서 쭉 감소했죠. 네. 그러다가 22년에 저점 치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축이 조금 잘못됐어요. 예. 축이 좀 근데 잘못됐어요. 저기 저 바닥 칠 때쯤 SVB가 여기 제가 SVB 사태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거기 있네. 이때가 23년 3월입니다. 네. 23년 4월. 지금 가로축 보지 마세요. 지금 축이 조금 이상하게 돼서. 네. 이 SVB 사태 터졌을 때가 23년 3월이고요. 그때부터 증가하죠. 근데 터지기 전, 그러니까 SVB 터지기 직전, 터진 때예요. 이때 제가 점선으로 그려놓은 지준의 오른쪽 축인데 거의 3조 달러를 하회하자마자 SVB가 망했습니다. 네. 즉 3조 달러란 최소 지준 요구 필요량을 하회하자마자 터졌어. 그 이후에 연준은 이거 엔진 오일이 요 정도 필요한 건 진짜 맞나 보다. 네. 그래서 요 이상을 늘 투입하려고 노력을 지금까지 양적 긴축도 하고 뭐 금리도 올리고 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거 호박식 간다 그러죠.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계속 완화를 했던 거죠. 물론 연준만 완화를 한 게 아니에요. 연준은 실제로는 긴축했어요. 그런데 요 SVB 사태에 잠깐 공급해 준 건 연준이 공급해 준 거고 그 이후에 기조적으로 증가하는 거 있죠. 요거는 미국 정부가 T빌 네. 단기 미국채를 발행을 해줘서 늘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최근에 감소했죠, 갑자기. 요 지금 이게 주간 그래프거든요. 주간으로 한 번씩 나오는데 최근 2주 동안 꼭대기에서 지금 오른쪽 축이니까 거의 4천억 달러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4천억 달러씩 감소한 이유가 뭐냐? 이건 이제 세금 납부 때문에 그래요. 네. 다시 이제 올라오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대로 두면 양적 긴축 계속하죠. 이러다가 잘못해서 얘 터치하면 이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거의 0.1조 달러, 그러니까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면 바로 터치한단 말이에요. 이 최소량을. 그러니까 그 전에 연준은 양적 긴축의 량을 이대로 두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것처럼 6월부터는 QT를 축소를 해야. 네. 물론 이게 재무부랑 같이 엮여 있어요. 아까 T빌이랑 같이 엮여서 봐야 되기 때문에. 논리는 이렇지만 정치적인 배경도 있다. 네, 정치적인 배경. 그 이제 아까 첫 번째 거는 정치적 배경이죠. 음모론. 네. 요 두 번째 요거는 이거 엔진 오일이 지금 막 말랄라 그래. 예. 조금 있으면은 이거 이하로 떨어지면 엔진 오일이 이하로 떨어지면 엔진이 이제 늘러붙어. 그러면 안 되죠. 그걸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엔진 오일을 계속 빨대로 빨아먹고 있었는데 그게 QT. QT량을 이번에 줄인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다음 금리나 지연 축소. 예. 너무 요거는 믿지 마. 너무 믿지만 제가 써놓은 겁니다. 금리나 지연 축소는 뭐 당연히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제가 사실 그 연준이 뭔 얘기하든 잘 안 믿고 그냥 그러나 보다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되게 믿더라고요. 아니 파월 말 안 믿으면 지금 뭐 딱히 믿을 사람도 별로 없잖아. 왜냐면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될 게 파월도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이거 파월이 참 인플레이션 시작할 때 그 말 바뀌는 거 연준할 때 아니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틱했죠. 아니 뭐 네. 평균물까지 한다며. 그러다 갑자기 말 바꿔가지고 갑자기 금리를 막 미친 듯이 올려. 아니 그러다 지난해 12월 보셨어요? 갑자기 말을 바꿔서
뭐 올해 한 3번 뭐 금리 내릴 것처럼 그때 다 반영했잖아요. 네. 시장은 뭐 6번씩 반영했고 네. 파월은 뭐 자기가 공식적으로 3번으로 거기 점도표에 써놨고 근데 그러다가 또 바뀌었어. 저는 정말 이상한 게 그렇게 얘네들이 말을 계속 바꾸는데 사람들은 계속 이 사람들의 말을 보면서 파월이 오늘 뭐라고 했구나. 괴로워. 혹은 파월이 말을 이렇게 했구나. 행복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연초만 해도 6번 올해 금리 인하 6번 정도 간다 그랬습니다. 예, 중앙은행의 말을 네. 제가 뭐 중앙은행이 뭐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저도 아침에 생각 다르고 저녁 때 생각 다르고 내일은 또 다른 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계속 바뀌는데 왜 연준은 자기가 해놓은 거를 계속 막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연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연준도 갑자기 지표가 달라지면 확 바뀌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한 얘기랑 최근에 뭐 물가 지표 보니까 뭐 다르네? 그럼 바꾸죠. 근데 이게 계속 간다는 보장 있어요? 갑자기 뭐 하반기 돼가지고 물가가 갑자기 훅 떨어지거나 뭐 고용이 갑자기 훅 떨어져. 물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민 같은 게 고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하반기에 쭉 떨어지잖아요? 그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너무 믿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파월이 말을 바꾸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원망을 해. 대표적으로 12월에 그랬어요. 지난해 12월에 파월이 뜬금없이 굉장히 완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완화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엄청 욕을 했습니다. 아니, 파월아, 너 그동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뭐 그때는 지금보다도 물가가 그래도 높았을 때예요. 네. 12월이니까.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갑자기 말을 완화적으로 바꾸냐. 막 원망했거든요. 근데 저는 뭘 원망을 해. 그냥 파월도 지표를 보고 바꿨든지 아니면 뭐 저는 바이든이 전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12월에 뭐 바이든이 전화를 해서 네. 바꿨든지 한 건데 그거를 가지고서 파월을 너무 욕하시면 파월이 좀 억울하다. 그런 면에서 요즘 이제 금리 그래서 금리 그러면은 인하 어렵다는 파월의 말을 너무 믿지 말라. 네. 왜냐면 이걸 만약에 믿잖아요. 그러면 그때 추세에 너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면 지금처럼 막 다들 막 팔아 제끼고 막 실망해서 팔고 하다가 나중에 말 바뀌면 그때 또 사야 되잖아. 문 팀장님, 뭐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네. 올해 그래도 아직 한두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네. 이제 대선 전에는 한 번 인하한다. 대선 전에 네, 대선 전에는 9월 FOMC쯤 좀 인하를 할 수 있다. 혹은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든지.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이 9월은 좀 해도 참 그러네요. 11월 4일인가 대선인데. 짜고 치지 않게 네. 지표가 정확히 골드 정말 스윗 스팟으로 딱 나올 겁니다.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네. 9월에 만약에 연준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9월에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인하를 하거나 우리가 인하를 강하게 10월 시사하면 우리 금토니까 10월이에요. 네, 10월이죠. 우리도 한 번쯤 내릴 수 있습니까? 한 번쯤은 올해? 한국은 더 빨리 합니다. 9월보다 전에요. 네. 문홍철 팀장님의 비유는 참 화끈하고 남과 달라서 이게 이게 쏙쏙 들어옵니다. 화끈해 보이시죠? 근데 시청자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게 화끈해 보이시죠? 뭐 물론 저는 이렇게 세게 얘기하다가 틀리면 제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네. 잘못해서 하는데 네. 틀렸다고. 근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이 아니 짧아지면. 근데 그냥 전망하는 게 아니고 분석 틀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전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전망하냐? 지금 지표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전망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전망 안 하냐? 늘 바뀌어요. 지표가 늘 바뀌어. 맞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전망을 안 하고 어떻게 전망하냐면 과거 인간의 패턴을 봅니다. 동일한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미국보다 금리를 인상할 때 늘 먼저 인상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먼저 인상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인상할 때요? 네, 인상할 때. 그랬어요? 맞아요. 먼저 인상했어요. 선제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네. 다 잊어버리시고 네. 한국이 어떻게 먼저 내려요? 다 이러시거든요. 아니 인상을 근데 먼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올린 폭이 미국의 절반도 안 돼서 네. 절반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내릴 폭도 적겠다. 그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이 금리 인상을 25bp 하면 그거는 미국이 75bp 한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죠? 왜냐? 미국은 전부 고정금리로 조달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30년 모기지. 네. 한국은 전부 변동금리로 조달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훨씬 큽니다. 수배 큽니다. 수배.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쭉쭉쭉 인상하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인상 못하고 왜 역전돼? 역전되면 안 되지. 미국만큼 인상해야 되지 혹은 인하해야 되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미국처럼 인상하잖아요. 한국은 그냥 폭삭 망해요. 왜? 부동산이 단데. 지금 부동산이
기업들도요 3년 이상 조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짧게 조달하고 개인들 가계 대출은 전부 다 3개월 연동이에요. 3개월 연동이에요. 그렇게 이걸 기준금리에 다 연동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처럼 그렇게 올리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늘 미국보다 통화 정책을 먼저 해요. 올릴 때도 내릴 때도. 또 폭은 미국보다 절반 정도 가야 적당합니다. 네.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 한국을 이제 보고 한국이 어떻게 먼저 미국보다 먼저 올리고 내려요. 혹은 한국이 왜 미국은 저렇게 올렸는데 왜 안 올려요. 환율이 큰일 나요. 아니에요. 제발 아니야. 제발 아니야. 제발 아니에요.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가 그런 말 한 적도 있어요. 미국이 올려야 한다 해서 우리가 올려야 한다, 따라 올려야 한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 말한 적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우리나라의 상황이 있고 미국의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의 통화 정책은요. 미국보단 유럽을 따라갑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올리고 먼저 내린다고 그랬죠. 근데 역사적으로도 늘 그랬습니다. 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늘 역사적으로 먼저 올리고 먼저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이랑 신흥국도 그래요. 신흥국은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이미 작년에 다 큰 내렸습니다. 뉴스에 안 나오지. 근데 우리나라는 왜 먼저 못 내려? 신흥국도 다 내렸는데. 그렇죠? 우리가 고정관념을 좀 버릴 필요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표를 한 장만 보면 된다는 그 표를 다시 한번 요약을 보시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의 중심을 잡고 가셔야지. 네. 그렇지 않고 뭐 파월이 이랬다 저랬다 그 말을 너무 믿으면 나중에 파월도 욕하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돈도 못 벌고 뭐야? 그럼 하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을 잡자. 네. 금리 인하는 지연 축소될 수 있지만 저는 내년에는 꽤 큰 폭으로 인하할 수 있다고 주식이 좋겠죠. 그리고 아마 3분기에 유동성이 풀릴 거기 때문에 주식은 2분기에는 좀 쉬어가다가 3분기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 올 것 같습니다. 전에 나오셨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왜냐면 아까 제가 QT가 6월에 이제 축소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6월부터는 그래도 유동성 빨려 들어가는 게 적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일단 좋아. 근데 이제 이따 말씀드릴 재무부, 이건 이제 또 하나의 희망입니다. 희망. 자, 선거 전에 금리 인하 개시 아까 말씀드렸죠. 자, 제가 밑에 빨간색 글자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른쪽 재무부 정책. 자, 재무부 정책 말씀드립니다. 자, 재무부 T빌. 자, 이게 바로 그저께 발표된 겁니다. T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T빌 유동성. 자, 유동성 EQ 6월까지죠. 4, 5, 6월. 네. 자, 빨간색으로 순상환. 유동성이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죠? 연준하고 똑같네요. 네. 자, 연준은 6월, 그러니까 5월까지는 연준은 5월까지는 빨아 들어간다는 얘기고, 네. 6월부터는 그나마 덜 빨아들인다는데, 재무부는 재무부 6월까지. T빌은 EQ 6월까지는 그래도 계속 빨아들이는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중요한 건 3분기. 3분기에 순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유동성을 뿌리겠다. 자, 음모론 나갑니다. 네. 자, 선거 11월. 바이든과 옐런 장관이 쓸 수 있는 총알은 한정돼 있어요. 총알을 집중해야 될 시기는 바로 3분기죠. 3분기에 주식이 얼마가 오르냐에 따라서 바이든의 재선이 결정됩니다. 재무부가 순공급으로 전환하는 명분은 뭡니까? 아니 물가가 안 잡히고 연준에서는 어찌됐건 QT양을 축소하긴 하지만 시중 유동성을 계속 걷어내고 있는데 네. 재무부가 재정을 확대하는 그것도 선거 넉 달 전에 확대하는 명분은 자,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신 재무부가 부채나 재정을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거 총량 일정해요. 네. 그 안에 구성만 바꾸는 겁니다. 네, 네. 그 구성을 왜 단기채를 공급을 많이 하냐? 이거죠. 요거. 왜? 근데 이거를 유동성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채 발행이 유동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저 같은. 뭐 이런 얘기 다른 데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단기채가 유동성이다. 그런데 단기채를 왜 2분기에는 순 상환해서 빨아들이고 3분기에는 왜 더 발행을 하느냐? 네. 이거를 지난 그저께 발표된 문서에 이 말이 이유가 있냐? 없어요. 이거는 옐런한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옐런도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왜? 예를 들어서 그냥 막말로 작년에 엄청난 TV를 발행했습니다. 네. 작년에. 근데 뭐 금융시장에 있는 그 누구도 옐런한테 옐런 누나 왜 작년에 그렇게 TV를 발행했어?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본 사람 없어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네. 우리가 저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써줬네. 보통은 이제 장기채를 사들여서 단기채를 팔고 해서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알고 있는데 경기 부양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왜 반대로 단기채를 사들입니까? 단기채를 단기채 비중을 늘립니까? 단기채 발행을 왜 늘리냐?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할 수 없습니다. 부양도 하려면 부채를 더 내야 되는데 지금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네. 못하죠. 네. 자, 그러면 옐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부채는 정해져 있어 이미. 네. 그 안에서 구성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네. 구성만. 자, 구성을 바꿔서 옐런이 이거를 자기가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냥 저의 추정이에요. 그럼 구성만 바꿀 수 있는데 구성을 어떻게 바꿔야 바이든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빨리 경기 부양을 하는. 자, 경기 부양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안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안에 그러니까 지금 30년 국채 발행, 뭐 10년 발행, 5년 발행, 2년 발행, 빌 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안에 구성만 바꿀 수 있어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재무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이 안에 구성만 바꿀 수 있는데 제가 옐런이라면 단기를 늘리고 장기를 줄입니다. 제가 옐런이라면 언제? 3분기에. 이게 제가 여쭤보는 건 예. 단기를 늘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어떤 효과가 있냐? 자세히 해보세요.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진 건데, 단기를 늘리고 장기를 줄이잖아요? 그럼 수익 오선이 장기금리가 떨어지죠. 장기금리는, 단기금리 잘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이냐? 단기금리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연준이 하는 겁니다. 네. 연준이. 그래서 5.5에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정부가 장기채 발행을 줄였네? 하면 시장에선, 장기채 금리 떨어져야지. 장기금리가 떨어집니다. 아, 금리 상승 압박을 좀 줄일 수 있군요. 줄일 수 있어. 오르더라도 들어오르고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상승세인데 이거 그냥 좀 큰일 나. 그러면 옐런 입장에선 오케이. 바이든의 재선을 위해서는 단기채나 발행을 해도 뭐 금리가 별로 변화가 없어. 왜냐면 중앙은행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면 장기 쪽은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연준은 팔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요 장기물을 발행을 줄여버리면 네. 수급상 장기금리가 세지죠. 하락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재무부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스토리는 음모론이 재밌습니다. 음모론. 게다가 이번에 평소에 재무부가 발표하지 않는 바이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이백이 뭐냐? 여러분들 다 빚이 있으시죠? 빚. 예, 빚이 있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년으로 빚었어. 네, 10년 빚었어요. 빚었는데 요 빚을 갚고 새로운 빚을 내려 그래요. 새로운 빚을. 그런데 제가 여기 3개월로 빌려주는 데가 있어. 3개월로 빌리고 돈 빌렸죠? 이걸로 10년짜리를 갚아. 요 갚는 걸 바이백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바이백이라고 합니다. 네. 바이백. 왜 바이백이냐? 사들인다. 주식 바이백.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사주 매입. 근데 채권도 정부가 바이백을 합니다. 시장에 있는 10년짜리 채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요거를 사. 그럼 없어지겠죠. 10년짜리 채권이 없어지죠. 자, 문제는 다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그 돈 어디서 나요? 이 얘기는 바이백 계획이 없어요. 무슨 돈으로 사냐? 이 얘기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또 채권 발행해야죠, 뭐. 자, 그 채권이 몇 년짜리냐는 거죠. 몇 년짜리. 만약에 3개월짜리를 발행해서 한 돈으로 10년짜리 채권을 바이백하잖아요. 네. 이것을 우리가 커브를 인위적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저께 정부가 발표한 게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바이백 계획이 되게 세부적으로 있는데 뭐 모르셔도 되는데 바이백 계획상에서는 장기물을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이백으로 장기물 살 거예요. 양은 얼마 안 돼요. 네. 140억 달러를 사서 뭐 큰 양은 아니야. 미국 정부가 워낙 크기 때문에. 큰 양은 아닌데 이게 시그널링 효과가 있습니다. 잠깐 그럼 시장이 봤을 때 잠깐 장기물을 바이백한다고? 장기물 호재네? 바이백을 하면 장기금리가 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물 금리는 장기물 채권 한번 발행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년짜리 채권이에요. 10년짜리 채권 발행된 다음에 6개월 동안만 거래가 돼요. 네. 그러면 6개월 지나면 얘는 9년 6개월짜리 채권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거래가 잘 안 돼. 이걸 이제 이 채권의 유동성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동성이 떨어지면 이 채권의 가격은 싸져요. 유동성이 떨어졌으니까. 유동성이 높으면 비싸져요. 그런데 바이백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 채권이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얘는 6개월도 지나서 이제 거래는 안 하고 나 그냥 만기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 채권을 바이백해줘. 그럼 이 채권은 유동성이 살아나죠. 정부가 사주기니까. 그래서 나는 뭐 굳이 팔 생각이 없었지만 정부가 이 채권을 사줌으로 인해서 채권이 비싸집니다. 네. 그 얘기는 금리가 낮아진다. 떠있는 얘기예요. 그게 바이백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속에 숨어있는 더 큰 의미는 3개월짜리 혹은 1개월짜리 채권을 발행해서 이 장기물 채권을 사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연련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문서에 없어요. 네, 네. 없지만 시장은 그렇게 눈치 까요. 우리 다 알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물론 평소에 이제 알려지진 않지만 뉴스에 나오진 않지만 선수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시중의 금리 상승 힘을 낮추기 위한. 장기 금리를 특히 네. 장기 금리 쪽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뭐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이건 바이백이에요. 바이백. 역으로. 네, 네. 정식 이름 바이백이에요. 네. 이 바이백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준 겁니다. 미국 옐런이 정부가.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정부가 옐런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커브를 좀 눌러놓으려고 장기 금리의 상승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방식은 바이백이라는 걸로 분명히 시그널링을 줬고 네. 또 하나는 T 비례 공급량을 조절을 하면서 3분기에 총알을 쓰기 위해서 준비를 이미 다 요 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에 대량의 총알을 한꺼번에 쏟아 부어서 주식을 부양을 시켜야 그리고 정부의 금리 부담을 낮춰줘야 결국 바이든 정부에게 있어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난 화요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분기 조달 계획과 연준의 양적 긴축 조절 계획. 네. 저는 연준이 금리 어떻게 하는지 별로 관심 없어 솔직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전 관심 없고 요거를 전부 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 종합해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표를 잠깐 보시면 빨간색 글자 밑에 있는 거. 자 이제 이해되시죠? 11월 대선 직전에 네. 대규모 유동성 공급 이거를 하려는 모양새가 나온 겁니다. 3분기에. 그때 가서 다시 보자는 출구 전략이에요, 뭐예요? 그때 가서 다시 보자. 그리고 총유동성 5월에 제가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5월에 좀 힘들어. 왜냐면 옐런 입장에서 총알을 모으려면 5월 달이나 6월 달까지는 총알을 못 써요.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5월까지는 힘들다. 지금이죠. 이번 달까지 힘들고 6월 달에도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일단 최악은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3Q 7월부터 네. 빠르면 6월 말부터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제가 마지막에 그때 가서 다시 보자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그때 가서 정말 귀신같이 물가가 갑자기 낮게 나오고 고용이 갑자기 훅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귀신같이. 그 모든 게 금리 인하를 위해서. 이날을 위해서. 큰 그림. 야,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또 저 소설 쓴다, 저거. 아니, 어떻게 미국의 노동부가 통계를 조작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제가 통계 조작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뒤쪽으로 요거. 11페이지인데요. 지금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이게 고용이에요, 고용. 네. 고용. 자, 파란색 선은 이제 왼쪽 축인데, 파란색 선은 여러분들이 맨날 월 초에 보는 비농업 고용 있죠? 예, 그거예요, 파란색은. 네. 빨간색은 뭐냐면, 비농업 고용인데, 빨간색은 비농업 고용인데, 비농업 고용은 사실 표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본 안에서 빨리빨리 데이터를 취합해서 빨리 속보치로 발표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빨간색은 뭐냐? 그 모든 걸 다 종합해가지고 미국의 고용자들이 고용하는 회사죠, 회사의 95% 이상을 다 망라해가지고 네. 최종적으로 내는 분기별 데이터입니다. 저 빨간색이. 그러니까 빨간색이 훨씬 정확한 거예요. 네. 정확한 거예요. 다만 빨간색은 변동성이 좀 있어요. 변동성이. 자, 근데 지금 보세요. 파란색은 좋죠. 당연히 여러분들 맨날 보잖아요. 파란색. 근데 빨간색은 데이터가 되게 늦게 나와요. 늦게. 네. 빨간색이 한 6개월 늦게 나와요. 지금 나온 빨간색이 작년 3분기 데이터입니다. 작년 3분기. 근데 파란색이랑 빨간색은 원래 맞짜서 가야 되거든요. 똑같이. 근데 지금 보세요. 빨간색은 실제로 고용은 빠르게 줄고 있다. 고용은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이게 지금 데이터를 잘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3분기 비농업 고용 제목에 제가 써놨는데 그 해당 시기에 비농업 고용은요 64만 건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그게 최종 확정된 데이터예요. 네. 그런데 QCEW라는 임금 고용 총조사, 이게 방금 말씀드린 분기에 한번 나오는 미국의 고용하는 회사들의 95%를 망라하는 가장 정확한 숫자는 오히려 19만 2천 건이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 3분기에. 도대체 뭐가 맞냐는 거야? 당연히 이게 후자가 고용입니까? 고용 증가율입니까? 고용이군요. 맞죠. 고용 숫자 건수입니다. 네, 건수군요. 네, 건수입니다. 그러면 건수. 고용이 마이너스로 전환됐군요. 3분기에. 작년 3분기에. 네. 근데 이 빨간색은 아무도 안 봐요. 너무 늦게 나오니까. 아무도 안 봐요. 야, 문 팀장님의 분석은 정말 근데 저 우리가 알고 빨간색은 있는 상식을 정면으로 다. 빨간색은 다음 분기까지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네, 다음 네. 분기에 갑자기 혹 올라올 수도 있어. 일시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 4분기지, 작년 네, 4분기. 네. 작년 4분기. 이게는 이제 늦게 나와서 이거 거의 안 보거든요. 아무도 안 봐. 네. 이 데이터를. 물론 저 같은 사람만 보는데 저 데이터가 저 빨간색이 가장 정확한 숫자인데 아니 이 정도면 분기별로 좀 미쳤다 밀렸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번 FOMC 같은 데서 왜 고용은 여전히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까? 저런 지표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매월 초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만 보죠. 빨간색 안 봅니다. 네. 연준은 똑똑해요. 박사급만 뭐 7, 800명 돼. 하지만 그 직장 생활 해보시면 아는데 똑똑한 사람들 아무리 모아놔 봐야 조직이 그게 발현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웃으시는 게 아시죠? 웃으세요? 제가 직장 생활 안 해본 사람은 이거 잘 몰라. 직장 생활 안 해본 분들은 야 사람들이 똑똑하면 직장 생활도 그 빡똑하게 그러겠어 이러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 해보면 압니다. 아니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연준도 그런 면에서는 정치에 좌우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에서 그렇고요. 네, 고용에서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빨간색 글자에서 마지막에 써는 거 그때 가서 같이 보자라는 건 갑자기 이번 고용이 다시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갑자기 3분기쯤 돼서 네. 이번 고용이 좀 좋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이민이거든요. 네. 근데 이민은요 정책이 조금만 바뀌어도 혹은 남부 국경 페트롤을 아주 조금만 강화해도 순식간에 변합니다. 순식간에. 게다가 요즘 이민이 들어오는 것들은 없던 이민이 새로 오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 때 쫓겨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중남미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작년에 미국이 국경을 개방했어요. 네. 소문 듣고 들어오자. 그런데 막 줄을 뭐 300m 줄 서고 있어. 서류 받겠다고. 그런데 내 애는 시민권자야. 왜냐면 미국에서 났으니까. 걔가 지금 빨리 엄마 보고 빨리 오래. 근데 난 지금 300m 줄 서야 돼. 300m 통과하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수용소가 있어요. 수용소에서 또 한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려야 돼. 너무 많아 지금. 자 그럼 어떻게 해? 옆에 지금 다 뚫려 있는데 그냥 넘으면 되지. 그래서 리오그란데 강을 넘고 미국은 국경을- 그렇게 불법으로 들어와서 취업해도 고용에 그 숫자가 들어가요. 기업이 들어갑니다. 신고하면. 자 이번에 확실히 알아두세요. 네. 비농업 고용은 기업이 신고하는 거고 미국은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네.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뭐 소셜 시큐리티가 있는데 소셜 시큐리티는 있지만 소셜 시큐리티도 미국민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 기본적으로 전산화도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불법 이민자인지 아닌지 막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몰라요. 몰라. 우리나라는 전부 다 사람들을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불법 이민자 그냥 들어와서 취직해도 기업은 이 사람을 바로 그렇더라고요. 보고를 하게 되고 비농업 고용에 요 불법 이민자를 고용했을 때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자들은 전부 다 비농업 고용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추정한 숫자가 있습니다. 추정을 해보면 현재 미국이 대략 최근 2년 동안 월 24만 5천 건의 고용 창출이 있었거든요. 월 네. 24만 5천 건. 되게 높죠. 2년에 비해서 엄청 높아. 하지만 그 숫자 중에 대략 10만 건은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서 에딩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미국 시민권자들, 미 본토인들의 증가는 대략 14만 건 정도라고 이제 보는 게 맞고 추가 10만 건이 이민자에 의해서 벌어진 건데 문제는 지금 대선의 1번 화두가 이민이에요. 이민. 어떤 식으로 하자고 미국 시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냐면 요 국경 보안이 바이든 이놈이 너무 국경 보안을 허술하게 이 사람들 막 넘어서고 막 마약 밀매하고 이상한 사람들 들어오고 막 와서 치안도 안 좋아지고 도둑질하고 이놈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민은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좀 제대로 와야 제대로 서류 잘 받고 국경 심사 제대로 하고 국경 장벽 좀 잘 치고 다 트럼프가 옛날에 쳤는데 그거 다 뭉개가지고 그냥 다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하잖아요. 갑자기 이민자 수가 확 줄어요. 그럼 그때 비농업 고용이 확 줄겠죠. 그게 어느 시점이? 저는 7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면 왜 그때 유독 이민자들이 막힙니까? 지금 이민자들이 제가 잠깐만요. 데이터를 잠깐 보여주면 네. 요 그림 잠깐 보시죠. 9페이지의 그림인데 제가 이민자들이 새로 생긴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옛날에 쫓겨나신 분들이라고 했죠. 네, 네. 쫓겨난 분들이 언제냐? 요 그림의 오른쪽을 잘 보세요. 보면 쭉 이민자가 유입이 되다가 네. 이게 코로나 때 확 줄은군요. 코로나 때 이제 확 줄어들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거 코로나 때 2020, 21, 22 요때 확 줄어드신 분들 그 어떤 하얀색 부분이죠. 하얀색 부분. 그 부분이 작년 올해 확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채워졌다. 네, 채워졌어요. 그러면 추가로 들어오는 모멘텀이 약해집니다. 약해져. 약해져. 이게 재작년부터 시작되긴 했는데 작년에 특히 많았고 이제 올해까지도 되고 있지만 요 숫자를 대략 계산해 보면 올해 상반기 정도가 하면 대략 모멘텀이 둔화가 됩니다. 근데 더불어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지지율을 높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민 정책을 타이트하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바이든 정부는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제 트럼프처럼 막 쫓아내겠다 뭐 이건 아니고 국경 심사를 더 면밀히 하고 국경 페트롤 그러니까 순찰만 제대로 해도 네. 갑자기 요분들이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또 경제학자들은 갑자기 왜 고용이 줄었을까요? 이렇게 좋았던 고용이 왜 줄었지? 이러겠지. 11월 대선 결과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저 고용 증가 저 추이는 정말 급변하겠군요. 굉장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공약이 서류 미비 이민자에 대해선 추방한다. 문을 닫는 건 물론이고. 네, 문 닫는 건 당연하고 국경 장벽도 사실은 트럼프가 다 만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 이미 미국 내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미비하다. 즉 그냥 불법 월경한 사람들은 쫓겨난대요. 쫓아낸다. 다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트럼프의 쫓아낸다 안에 대한 지지율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다만 바이든처럼 이렇게 놔놓는 것도 그건 완전 아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우리가 하자 정도지 이민에 대해서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 대선이 한 3개월 남았으면 그러니까 7월부터죠. 7월부터라면 신용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국경 페트롤을 좀 더 강화시키고 불법 월경을 막고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좀 적어지게 국경에서의 서류 발급을 계속 이제 뭐 판사도 가야 되고 공무원도 가야 되고 이러거든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더 사람을 돌리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불법 월경을 그냥 무조건 받으려고 하진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고용의 증가세가 줄어드는데 꺾일 수 있고 문제는 그것이 또 금리 인하에 큰 기반이 될 수 기반이 될 있다. 수 있고 문제는 오늘 아침에 나온 졸트 구입구직 비율 얘네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이상하죠. 왜 구인율은 떨어지는데 왜 네. 고용이 좋지? 그다 이런 이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개인들한테 물어보면 심리가 되게 안 좋아요. 경제가 되게 안 좋아. 그리고 그 중소기업 사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자기는 뭐 도저히 이거 더 이상 장사하기도 힘들고 고용할 생각이 나는 없어. 그런데 고용이 잘 나와. 지표는 좋다. 이상하죠. 이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자들이 취직해가지고 돈 벌면 소비하죠. 소비 좋죠. 다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안이 네. 이거여서 저는 7월부터는 상당히 지표가 급변할 수 있다. 고용까지 봤습니다. 네. 네. 다음 표 볼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거주비의 비중이 미국은 이제 물가 면에서 좀 높다고 이제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 거주비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료. 네. 임대료. 이제 임대료는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물가를 좀 높게 만들었던 3월 물가를 높게 만들었던 게 자동차 보험료. 네. 자동차 보험료.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가 높다? 물가 높다. 교과서에 어떻게 나왔어? 물가 높다? 수요 높다? 소비 많이 한다? 경기 좋다. 근데 경기가 좋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임대료가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임대료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떨어져서 네. YOY로 신규 임대료를 하면 빵프로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뭐 이건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지만 미국 임대료 산출 방식이 거주자, 자기 집에 사시는 분한테도 임대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그게 올라가는 대로 반영이 되는 점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좀 높게 나왔던 게 자동차 보험료예요. 근데 자동차 보험료, 나는 경제가 좋으니까 자동차 보험을 소비하겠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네. 난 경제가 좋으니까 차를 사겠다. 이거 뭐 있을 수 있어. 차를 더 사면 뭐 있을 수 자동차 있어. 보험이 조금 순종할 수 있겠네요.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차값은 지금 또 안정됐거든요. 네. 오히려 전기차들은 차값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차값이 빠졌는데 왜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냐? 자동차 보험료는 차값이 올라가면 1년 후행해서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너 작년에 사고 많이 냈잖아. 그럼 너 이번에 보험료 할증 이러죠. 네. 근데 미국은 이제 그 비슷한 게 똑같이 하는데 1년 지나서 반영돼.
그래서 차값이 1년 전에 비쌌죠? 지금은 싸요. 1년 전에 비쌌으니까 그 비싼 차값이 이제 반영돼서 미국 자동차 보험료가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와, 미국의 소비가 좋고 경기가 좋고 물가 압력이 있어서 물가가 높고 다시 재가속하려고 그러고 높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자동차 보험료가 CPI에 차지하는 비중 뭐 크지는 않을까요? 크진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폭이 임대료나 이거에 비하면 조금일 거 아니에요. 근데 폭이 크고 3월 달에는 네. 특히 이 자동차 보험료가 신규로 영향을 미친 게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를 쪼개서 보면 서비스 쪽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서비스 내에서 또 쪼개보면 금융 서비스. 금융 서비스에서 또 쪼개보면 보험. 자동차 보험. 네. 이렇게 이제 3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물가가 살짝 이제 올라오니까 이거 재가송 아니냐? 근데 또 유럽은 떨어지고 있어. 아니 미국이랑 유럽이랑 물가 거꾸로 갈 수가 없잖아요. 다 똑같은 유가를 쓰고 똑같은 물건을 쓰는데 근데 미국은 산출 방식 때문에 마치 물가가 높은 것처럼 나온다. 네, 그렇다면 이게 물가는 이제 서서히 안정될 거고 변수는 유가밖에 없어요. 유가는 모르겠어. 저도 몰라. 유가는 모르는데 유가만 안정이 된다면 나머지 물가는 같이 떨어지면서 아까 고용 말씀드렸죠? 물가도 말씀드렸죠? 2분기 힘들어요. 5월까지 힘들어. 네. 네, 제가 말씀드려요. 그거는 힘드는데 3분기에 너무 좋을 거기 때문에 지표가 너무 골디락스. 지금은 지표는 좀 안 좋죠. 안 좋다는 얘기가 지표가 너무 좋아서 안 좋지. 지금은 오히려 주식에는 좀 안 좋게 지표가 나오는데 저는 3분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절이 다시 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1분기 성장률 2% 밑으로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크게 밑돌면서 이제 디플레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 1분기 성장률 기본적으로 경기가 무거워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네. 1분기 성장률 안 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욕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성장률 데이터를 안 봐요. 왜 안 보냐? 자,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경제 이론은요. 호수가 잔잔할 때를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경기 진폭이 크지 않고 그냥 완만하게 올라갔다 천천히 떨어질 때, 즉 호수가 잔잔할 때 만들어진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팬데믹 있었죠. 그러면 호수에 돌덩이가 하나 떨어진 겁니다. 그럼 물이 출렁이죠. 잔잔해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럼 시간이 걸려서 잔잔해졌을 때 다시 지표를 봐야지 지금처럼 얘가 흔들릴 때 지표를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1분기의 데이터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1분기 데이터가 전 세계가 다 그런데 미국은 성장이 낮게 나오고 물가가 높게 나옵니다. 이걸 GDP 디플레이터라고 해요. 네. GDP 디플레이터. 이 물가로 보는 게 GDP 디플레이터인데 GDP 디플레이터가 높게 나오고 성장이 낮게 나옵니다. 미국이. 근데 1분기 데이터를 미국이 아닌 지역으로 가져오잖아요. 한국도 포함, 유럽 포함이에요. 이 지역은 정반대예요. 이 지역은 성장은 높게 나오고 GDP 디플레이터는 안정된 걸로 나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러워요. 명목 성장은 제가 볼 때 똑같아, 둘 다. 네.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랑 실질 성장을 더하면 명목 성장이죠. 명목 성장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데 이걸 딱 반쪽에서 하나는 디플레이터고 하나는 실질 성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요 쪼개는 게 이번 코로나 이후의 물결의 파동 때문에 작년까지는 미국이 성장이 높고 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덜 찍힌 것 같아 보이고 반면에 이번 해부터는 혹은 1분기에만 물가를 더 높게 잡고 성장을 좀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표는 개인적으로 잘 안 봐요. 오히려. 그리고 제가 금융위기도 겪었거든요. 금융위기 때도 2008년에 터졌지 않습니까? 네. 리먼이 망한 게. 그런데 그 경기의 파동 때문에 지표 해석이 어려웠던 게 2013년 이후까지 갔습니다. 늦게까지. 네. 거의 4년 이상 갔잖아요. 그 지표가 다시 출렁이면서 안정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3년에 기억하시는 분만 기억하시는데 경기가 제가 볼 때 안 좋았거든요. 당연히 안 좋아. 막 지표가 되게 혼란스러웠어. 네.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2013년에요. 13년. 경기 좋다. 이제부터 연준은 테이퍼를 한다.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양적 완화를 줄인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니까.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주가 폭락, 금리도 막 폭등했고. 근데 경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좀 지나서 나빠졌어요. 그래서 2013년에 테이퍼를 얘기했던 것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지연됩니다. 금리 인상도 뭐 꿈도 못 꿔. 금리 인상은 그래서 실제로 한 게 15년에 한번 했다가 또 한 번 망하고 16년에야 겨우 금리 인상을 합니다. 아니 이게 벌써 3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대규모 충격이 있은 다음에는요. 지표를 볼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네.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차라리. 특히 헤드라인은. 안에 내용은 그나마 좀 볼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표 해석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시장은 그걸로 왔다 갔다 하지. 근데 그걸로 왔다 갔다 할 거면 이런 방송 왜 봐요? 그냥 시장 오르면 사고 시장 떨어지면 팔면 되지. 문홍철 팀장과 함께 9월쯤 연준의 고용, 그다음에 보험 이야기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는 전번에 와서 안정이 설명해 주셔서 이번엔 되는 간단히 방향으로. 이야기하셨고, 네. 네. 이런 부분에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음모론까지 네, 백악관에서 전화 받아서 네. 9월쯤 한 번쯤 내리지 않겠느냐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지표는 어떤 겁니까? 제가 혹시라도 틀리면 다음에 와서 더 정확하게 네, 다시 한번 말씀을 그럼요. 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뭐 다음 장표를 마지막으로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 보통 소비 고용 좋으니까 경기 앞으로 침체 없다 좋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 얘기는 그냥 들으나 마나니까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지금 요 15페이지 그림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침체가 개시된 전후에 실질 소비 지출이거든요. 그런데 침체가 개시됐는데도 실질 소비가 좋아요. 이건 실질이라서 면모가 얘보다 훨씬 높아요. 네. 침체가 개시됐는데 좋아. 그런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미래의 경제를 예상해서 사람들이 미리 준비한다며.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소비는 계속 하는데 안 줄이는데 추세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좀 줄어드는데 네. 이 정도 가지고는 경제가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경제학자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야 요즘 뭐 커브도 역전되고 금리도 높고 한데 소비 잘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가. 그리고 줄이는 거 언제 줄이냐? 침체가 시작되고 나서 한참 후에 줄입니다. 미리 잘 안 줄이고. 비슷한 게 고용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고용이죠? 얘도 보시면은 침체가 시작된 개월수인데요. 전까지도 고용은 뭐 그렇게 막 크게 줄거나 그러지 않아요. 꽤 괜찮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침체가 한번 개시되잖아요. 그럼 그 후에 나빠집니다. 그 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보실 때 지표가 어떠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건 물론 뭐 그렇게 다 얘기하지.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하나마다 한 얘기고 네. 과거다. 과거 지표. 그러니까 보통 전월 지표거나 지난 분기 지표잖아요. 전월이나 지난 분기에 그랬구나. 하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우리가 그럼 도대체 뭘 보라는 얘기냐? 지표의 내용을 좀 더 보셔야 됩니다. 헤드라인보다는 지표의 내용에 좀 더 집중하시고 혹은 과거의 패턴, 역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금융위기 때도 지금이랑 비슷해요. 움직이는 게 지표만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지를 하시고 너무 중앙은행의 말을 믿지 마시고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음모론을 조금 더 믿으시는 게 지표 보지 않고 그 네. 내용이나 흐름 맥락을 보기니까 이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문 팀장님 좋아하는 거죠. 네. 사실 뭐 이민으로 갑자기 고용이나 소비가 좋으면 이거를 뭐 기존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이민으로 지표가 좋아서 금리 인하를 늦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사실은 이 이민자들이 밀려 들어와도 고용이 좋지 않으면 네, 고용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으니까. 네. 네. 물론 이건 고용을 하지 않으면 또 이민자들이 또 저기 몰래 들어오지도 않죠.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렇죠. 네. 이제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어쩌면 미국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이민 때문에 계속 타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빨리 지금의 상황이면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저 이민자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해. 그러면 얘는 타격을 받는 정도를 넘어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죠. 뭐 저는 그러한 상황을 좀 개인적으로 우려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음모론 파월이 저 금리 변화 있다면 그게 인상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못 박은 것도 이런 음모론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이 상황은 큰일 나지. 뒤에서는 해야 되는데. 트럼프 돼봐요. 그럼 이제 끝장이지. 파월이 트럼프 싫어합니다. 이세돌 댓글에 이세돌 닮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예, 가끔 듣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문홍철 팀장과 예. 함께했습니다. 예. 자주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